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와 부모 역할 12회차 4월 9일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 분류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신경발달장애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운동장애 중에서 틱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중에서 반응성 애착 장애, 그리고 급식 및 섭식 장애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식증, 되새김 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그리고 폭식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배설 장애는 유뇨주와 유분증 살펴보려고 하고요. 품행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입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 그리고 급식 및 섭식 장애, 그리고 배설 장애, 품행 장애 이렇게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반응성 애착 장애입니다. 네, 수업 시간에 애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애착에다가 장애라는 단어가 붙었죠. 애착 문제가 장애로 인식된 것이 1980년이라고 합니다. 매우 최근의 일이죠. 반응성 애착장애는 환경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방임된 상태를 경험한 아동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상태에 대해서 민감성과 반응성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반응성 애착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증상을 살펴보면은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착 대상, 주양육자, 예를 들면 어머니라고 할게요. 어머니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도움을 준다고 해도 좀 긍정적인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입니다. 또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볼비의 내적 작동 모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영하기에 형성된 그 애착 관계가 이후에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제 먼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 저와 자녀 간의 관계에 이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 자녀 관계에 불안적 애착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능성 애착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이 좀 더 치료적인, 안전하고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와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녀에게도 개별적인 놀이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은 이 반응성의 측장에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 특히 주 양육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놀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 간의 그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 애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여러 가지 발달이 좀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뒤처진 발달,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지적인 부분에 발달들을 촉진시켜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지행동, 우리의 사고를 교정을 한 다음에 그 감정과 행동을 바꾸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세 전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부모와의 그 애착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해서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맺고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과 행동을 바꾸는 치료법입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 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식 장애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식증입니다. 이식증은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제가 막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는 경우. 여기 보면은 금속 섭취증, 금속,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식분증,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동물의 대변을 먹는 거, 식료증, 자신이나 타인이나 또 다른 동물의 그 먹는 행위, 식모증,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을 먹고, 교조증, 이거는 손톱을 먹고, 빙식증, 이거는 이제 얼음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더워서 먹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이 이제 먹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토식증, 뭐, 흙이라던가, 모래라던가, 그 다음에 먼지라던가, 분필, 이런 것들을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되새김 장애, 다른 말로 반추 장애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을 이제 먹어서 삭혀요. 그래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음식물을 이제 되새김질하는 거, 반복적인 역류를 보이는 거. 그래서 음식을 잘 먹었지만은 그것을 토해내는 거. 이랬을 때 이제 영양실조라든가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이거는 음식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에 대해서, 음식 섭취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의 냄새라든가 식감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온도, 어떤 그 감각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아, 이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음식물을 거부하는 상태를 음식 섭취 장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식 장애입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우리 이제 살펴봤는데 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지만 대부분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식식 장애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 및 섭식 장애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2번, 3번, 4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폭식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한번 보면은 이식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가 뭘 먹는지 먹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임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이식증이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되새김장에는요, 어, 음식을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 방임되어 있거나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갈등이 있거나 관심 끌기에 대한 관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요거는 가족 내에 이제 불안한 요인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외동아라든가 허약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좋으니까 이거 먹어봐.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음식 섭취 장애가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폭식 장애입니다. 이제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폭식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향이나 양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김치 좀 먹기 힘들어 하죠. 김치라던가 생선이나 닭고기를 이제 통째로 제공했을 때 왠지 혐오감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 및 섭식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교재에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섭식 장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이제 훈육자 역할을 하는 그 유아기 시절에 그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즉 영유아기에 이제 적절한 식사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폭식 장애에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자기 관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뭐 식사 일지를 쓴다거나 일기를 써가지고,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먹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잘 옆에서 관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섭식 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설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장애에는 윤효증과 유분증이 있습니다. 윤효증은 소변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해요. 5세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리기 때문에 소변 실수하는 거 말고 5세 이상일 때 한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의 빈도로 소변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간형이 있고 야간형이 있는데 야간형에 많이 일어나고요. 남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원인을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너무 이른 시기에 배변 훈련을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배변 훈련을 받을 때 잘못된 방법, 체벌, 뭐 이런 체벌을 통해서 배변 훈련을 받은 그런 자녀 같은 경우에 배설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긴장,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부부 간에 이제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효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 예를 들어서 동생을 본 경우에 더 이제 소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동생뿐만 아니라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라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분증입니다. 부적절한 장소에 이제 대변을 보는 경우,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이제 대변을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도 남아아이가 더 많이 대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의 이제 아시아 국가라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유뇨증과 같이 유전적인 요인, 부적절한 배변 훈련, 긴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원인들이 있고요. 조기나 방임의 경험이 있을 때 좀 무의식적으로 분노하거나 반항심에 의해서 이런 대변 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배변 훈련할 때 체벌하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배설 문제로 인해서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거는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이제 자제해야 하고, 유분증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함유된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품행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장애, 우선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연령이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장애, 이게 바로 품행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행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품행 어느 시기에 나타날까요? 아동기에 나타날까요? 청소년기에 나타날까요?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동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공격적이고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냉담, 무정서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사이코패스 이런 경우에 이제 아동기에 나타나는 아동기 발병형이 더 이제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아와 남아를 비교했을 때 남아가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 더 높은 그런 유형의 남아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면요. 일단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 요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거부, 방임, 그리고 비일관적인 양육 방식, 그다음에 신체적, 성적 학대, 그리고 빈번한 양육자의 교체, 그다음에 부모가 또 범죄하는 경우,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품행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애착과 관련해가지고 불안양가형이라는 것은 저항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회피형, 그다음에 안정형의 순서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또래가 거부하거나, 그래서 비행 집단에 연루되거나, 또 지역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품행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까다롭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기질, 그리고 이 인지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IQ가 평균 이하인 경우에 이제 언어적인 그런 방식 대신에 이제 품행 장애,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또 주먹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격성의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공격성이 왜 나타날까, 왜 일어날까? 교재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능이다. 모든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인간도 어떤 개인적인 안전이나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을 받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능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학습 이론입니다. 이제 강화와 모방.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있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있는데 무엇을 더 모방을 잘할 것 같아요? 친사회적인 행동을 모방하면은 좋겠으나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반두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반두라입니다. 미국의 교수님이셨어요.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제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서 그 유아의 공격적 행동 형성 과정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행동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형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보인형 실험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이가 1번 방에 갔다가 2번 방에 갔다가 3번 방에 가는 요 루트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1번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놀잇감도 있고 그리고 보보 인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인분이 딱 와가지고 보보 인형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깔고 앉기도 하고 좀 뭐라고 욕도 하고 이러면서 보보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번 방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번 방을 지나갑니다. 사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 방에 있는 놀잇감이 가장 비싸고 네, 좋은 놀잇감입니다. 이제 1번 방에서 있었던 관찰해보자 했던 그 내용들을 좀 잊어버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좋은 놀잇감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방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방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놀잇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동이 이 놀잇감 중에서 보보 인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놀잇감 중에서 어떤 놀이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보보 인형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했던 1번 방에서 어떤 성인이 막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보보 인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발로 차고, 깔고, 뭉개고, 나쁜 말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즉, 1번 방에서 관찰했던 것을 3번 방에서 똑같이 모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이론인데요. 맞아요. 이 공격적인 행동은 이제 아이들의 그 이제 강화와 모방에 의해서 관찰과 모방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성적인 이제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동 초기와 아동 중기와 청년 초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만성적인 이 반사회적 행동. 사실 아동 초기에는요, 부모의 훈육이나 감독이 소홀한 경우, 그리고 또 자녀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대적인 귀인 성향,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쁜 의도를 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는 사고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내 이름 왜 불렀지? 나 혼내려고 불렀나? 나 비웃는 건가? 나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 집단으로부터 이제 거부당하고 또는 학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일탈된 또래 집단에 소속이 되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비행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만성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여줘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장애의 특성과 또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서부터 이제 틱장애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반응성 애착 장애서부터 품행 장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경 장애는 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틱 장애가 신경 발달 장애였고요. 정서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장애는 그쵸. 반응성 애착 장애라든가 품행 장애, 그리고 신체의 기능이라든가 본능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급식 및 섭식 장애와 배설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은 뭐가 있었죠? 우리 뇌의 기능, 이제 유전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그 다음에 틱장애가 생물학적 요인이고요. 화학적인 요인은 뭐 있었죠? 네, 반응성 애착 장애, 부모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품행 장애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급식 및 섭식 장애와 그다음에 배설 장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후를 보면은 완화되거나 조절 가능한 경우, 네, ADHD 이제 조절되고요. 틱장애도 조절이 되고 또 배설 장애도 이제 조절이 됩니다. 완화되거나.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그다음에 이제 어, 급식 및 섭식 장애. 네, 특히 섭식 장애 중에서도 이렇게 폭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재발도 많이 되고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와 이제 품행 장애, 다른 장애로도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반응성 애착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품행 장애 이렇게 한 가지씩 이제 토론 주제를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로 표시한 것들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네 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